그러면 첫 번째 고민정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이 과방위원들이 모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일 때에도 이렇게 국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에 협조가 잘 안 됐었는데 여당인 지금까지도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길래 그런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방통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 이 방송 통제, 방송 장악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는 다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한다거나 규제를 가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상 이제 방송 장악이다, 방송 통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간섭했을 경우에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방송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또 2항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이 제정되고 33년 만에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정무수석이었던 거 하시는 분이 KBS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 당시 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였었죠. 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바꿔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해경을 비판한 이제 보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은 언론노조로부터 2016년에 고발을 당했고 2020년에는 대법원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통제 그리고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주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주무부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이 사안을 좀 바라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때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그리고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실행한 바가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1단계가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 2단계가 노조 무력화, 조직 개편으로 체질 변화 유도, 3단계가 소유구조 개편 논의로 언론 선진화 동참, 이렇게 세부 추진 방안 등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2단계 노조 무력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최근에 오늘 안 오셨는데 이제 권성동 대표께서 MBC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한다. 노총 소속 사람들이 사장도 하고 지도부에 다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방통위원장님께서는 이 해당 발언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의 규정과 그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합당합니까? 예? 정치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합당하냐고요. 정치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이라는 걸 배제하면 어떻겠냐라는 걸 여쭌 겁니다. 정치인분들은 다양한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들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독립 이런 부분들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요. 예. 방금 제가 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말씀드렸던 2단계의 이 노조 무력화,
를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이 임기 언제까지십니까?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MBC 사장은 MBC KBS 사장 임기는 아십니까? 예,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KBS가 보니까 24년 12월까지고요. MBC가 23년 2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통위원장님 내년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도적 장치로서 그 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제들을 두고 있고 합의제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이런 가치 체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관님 오셨죠? 네, 잠깐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과기정 통보 1차관 오태석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종옥 과학기술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장관 후보자 시절에 디지털 뉴딜 정책 또는 기초과학 연구 확대 등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면서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4월 11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지금도 디지털 뉴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으신가요? 예. 디지털 뉴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 같은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있고 그러한 그 데이터를 잘 모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 당선자 4월 8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는다는 편협한 정부 운영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 7월 달에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 경제 강국인 한국의 명성을 더 높일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그 한국판 뉴딜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사실 장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그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 뉴딜 사업 지우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기분의 뉴딜 사업을 총괄했던 디지털 뉴딜 지원과가 최근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 그거를 꼭 해체됐다고 5월 24일 해체된 걸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이 중단돼서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편성된 박근혜 정부 편성 예산도 존중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 하는 게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예. 디지털 네. 뉴딜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성과는 그대로 이어가고요. 그런데 네, 왜 보면서 뉴딜 효율화를- 홈페이지가 운영이 중단됐습니까, 장관님? 긍정적인 성과를 이제 이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조금 더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거나 또 보완이 필요한 점, 그 사업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점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장관님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은 이어간다고 하셨는데 뉴딜 홈페이지 운영 다시 재개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예. 저는요
정말 그 외신에서도 한국판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그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부 부처가 이런 부분을 무조건 그 없애기 위한 이런 부분은 좀 유감이고요. 감사원이 가기부 방통위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 7월 12일부터 15명 규모로 그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정확하게 이제 이전의 일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예, 원래 예정돼 있던 그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예. 그 올해 가기부 그 디지털 뉴딜 예산만 2조 7,300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 사업으로 낙인 찍혀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사업 중에서 좋은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예,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이제 예산은 예, 적정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이 약간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 홈페이지가 중단됐고 디지털 예. 뉴딜 지원가가 해체됐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거는 승계를 하고 나쁜 거는 그 바꾼다는 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요거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성실하게 그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리고 있고 혹시 징계받지 않을까? 지금 정권 초기입니다. 정권 초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그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한번 갤럽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정권 초기가 꼭 복지부동으로 이어져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고 감사받는데 그냥 있고 정부 눈치 보기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저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정권이 바뀌면 징계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1차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차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저희 디지털 뉴딜 분야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은 기재부가 소관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운영 기관하고 계약 기간 만료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고 감사 문제는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모두 다 이제 감사원 감사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성실히 대응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현재 방통위 설치법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제들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합의제 기구인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통위 설치법이 설계해 놓은 제도들이 지켜질 때 방통위의 독립성은 유지되고 그것들이 방송의 독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독립적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마다 권력자들 눈치 보느라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한상혁 위원장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창 수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과학정통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과기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요구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고발이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예. 이 소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억지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검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향후 장관께서도 수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매우 위축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요. 사기가 매우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전체적으로 예, 뭐 현재 진행형이라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장관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부 산하기관장 사퇴 요청 받은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그러한 유사한 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유사한 업무 지시할 생각은요? 원칙대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면은 예, 뭐 거기에 규정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시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예, 없으세요?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니, 소신을 갖고 하셔야죠. 예, 저는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상 원전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 수명 만료 최소 2년 전까지 원안위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취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10년의 향후 10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설계 수명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정책상 판단으로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면 안전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당시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죠? 제가 정확한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걸로. 5년 걸렸습니다. 5년. 지금 한수원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난 4월 달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설계 수명이 내년 만료인데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규정된 신청 기한 설계 수명 2년에서 5년 전 이거 이미 경과한 거 아닙니까? 예, 시행령상의 시간을 도과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장 신청할 자격조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자력 안전 법령상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는 기간에 대한 그 벌칙 조항이 또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장 신청 접수 여부라든가 법 위반에 대해서 이거 고발 혹시 검토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법령상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에 맞게 제출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원안위가 계속 운전 신청 접수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6월에 원안위가 한수원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거 혹시 본심사 진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지 사실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의 안전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83년 최초 상업운전 이후 현재까지 68건의 고장이 발생을 했고요. 지난 6월에도 발전기 이상으로 원자로 자동 정지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수명 연장됐던 설계 수명 내 고장 빈도 52건을 한참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말씀은 원안위는 시행령을 대놓고 위반한 한수원에 계속 운전 신청을 좀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 반려의 명확한 근거 또는 신청기일 미준수 등 신청 요건 미충족했을 때 불이익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이라서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는 텔레비전에 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5분을 드리고 1분을 더 하라는 것은 그 안에 맞춰주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출연연기기관이 다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정책 중립성을 보장하고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다 소리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일각에서 논의되듯이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출연연기관이 완전 정치권 줄서기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느 캠프에다 내가 줄을 내가 서가지고 다음 그 대통령 선출되면은 내가 한번 그 기관장이 돼보자 또는 내가 한번 진급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임기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만약에 현재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장을 임기 이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수사받듯이 똑같은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장관이 그런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주로 차관한테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관들께서도 이런 문제 유념해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이런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곽희정 통부 장관님, 네. 이것이 현재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예, 행안위하고 저희 과기정 통부에서 예, 공동 주관을 하고 있고 이게 주관 부처라는 개념이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다가 추진단을 둘 거죠. 예, 추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아직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에 발표가 안 됐기 운영 때문에 규정이- 표현을 그렇게 운영 드렸습니다. 규정은 벌써 됐는데 예. 추진단을 두고 예. 추진단은 부처로도 독립적입니까? 저희 부처와 긴밀한 그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 행안부라든지 예. 그 과기정 통보하고 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냐 이거죠. 추진단이 제가 그 독립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냐 이게 장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안건이라든지 상정 안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기 독립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사실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그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정부하고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그 위원회는 이제 민간 전문가 참네. 예. 아니 제가 정책의 알기로는 실행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정책의 알기로는 실행. 이런 말을 예. 붙이시면 안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을 붙이시면 안 돼요. 예. 그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이 되고 된단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가 참여해서 그 단순 이제 정책 자문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의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전자정부하고 다른 점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여지껏 본다면 전자정부를 추진해서 엄청난 돈하고 ICT 기술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또 업무 효율성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절감 효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통해 가지고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절감도 하겠다. 이런 확실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 또 제가 알기로는 예. 예, 그 시대적인 어떤 이제 발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예, 국민들의 어떤 편의가 좀 더 그 요구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알겠습니다.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예, 이제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1분 더 쓸게. 그 28GHz 대역의 민관 워킹그룹이라는 거 만들어졌죠. 예. 근데 이게 28기가 대역 문제는 지난 4년간 계속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28기가 대역을 5G B2C 용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은 다 논의가 돼서 결론이 난 상태거든요. 저는 28기가 대역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B2C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8기가 대역은 그 B2B 서비스나 인구 밀접 지역에서는 이제 B2C로 뭐 핫스팟을 하는 말씀 계속하세요. 예,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그리고 이제 그 제조사를 통해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을 이용을 해서 28기가 대역 이제 추진 방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4년간 28기가 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5G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걸 수없이 논의되고 수없이 연구되고 했던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이거 워킹그룹 하나 다시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5G용으로 28기가 대역은 B2C용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희 부에서 좀 더 이제 과제 형식으로 해서 28기가 대역의 어떤 가능성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어서 그 주파수 대역의 가치가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장관님, 뭐 언론평이 반도체 전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몇 가지 이제 열어볼게. 치포 결정은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치포 결정은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 치포 참가할 건가 안 할까에 대해서 결정 과정도 잘 모르시겠네요. 일단 이제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이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치포 가입은 긍정적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인터뷰가 있고, 우리 장관님은 조금 더 아마 정부 내에서 가장 신중한 입장을 취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치포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익이 우선이고요. 예, 정말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어느 점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 국익에 손실이 없는 그 형태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 원칙에 100번 동의하는데요. 네. 현실은 이게 단순 경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적으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같이 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 어떤 선택이 더 국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기부 장관으로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럼 그렇지만, 반도체 입장으로만, 반도체 산업 입장만 보신다면. 예,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주관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선택을 하더라도 글쎄요. 그 그럼 선택의-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국민들은 언제쯤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궁금하고 한 부서장으로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쨌든 같은 목소리 최종적이야 나오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런 부분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신중론을 보인 우리 장관님의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패권이라고 언론에서 지칭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패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 확보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과기부 반도체 고급 인력을 위한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다부처 협력을 해서 교육부, 과기부, 기재부 등등 중소기업부에서 이런 언론을 보니까 장관님 아이디어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그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비 40%가 삭감, 부처 요구안보다 삭감된 걸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보도도 나왔는데 이유가 예. 이겁니다.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월하다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과기부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이제 삭감 의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크게 하면서 실제 예산은 모순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모순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정부안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내년 예산하기 전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말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과기부 장관님께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긴 한데 다음에 하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방통위원장님께 좀 반복된 질문인데요. 최근에 그 사퇴 압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그 발언을 통해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문제가 한번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무회의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면 방통위원장이 참석해서 소관 법률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도 다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소관 법률이 상정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요. 예. 네. 소관 법률이 상정되면은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해야 보십니까? 되겠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올 필요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정부에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생각이 다르고 정책적 견해가 또 다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에 출석해서 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의 협량함인지 아니면 정부 전체의 협량함으로 나타날 건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또 하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알박기 인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뭐 꼭 방통위원장님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꽤 그 능력 있고 전문적인 그 활동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한테 좀 모욕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표현이 혹시 본인을 지칭한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예. 저는 그게 사실 이게 뭐 방통위원장님을 굳이 지칭하진 않았지만 방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그 모욕, 인신적인 모독 이런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발언을 그 철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 자체가 그 조직적으로 이런 그 모욕 혹은 정치적인 폄하 이런 것들에 그 직면한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감사가 뭐 정례적이고 필요한 그 시기에 조금 앞뒤로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시간적인 어떤 그 우연성 말고도 이 감사 어떤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감사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역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감사 과정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렌식 기법 뭐 이런 부분들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그 이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뭐 가지고 있다고 그 인정하더라도 보통 감사하면은 등장하지 않는 포렌식 그 방법들이 동원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 감사입니까 수사입니까 이런 그런 그래서 그 감사의 그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수사를 당하는 뭐 이런 느낌까지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그 조직적인 또 혹은 구성원들의 그 어떤 모욕감, 뭐 자괴감 이런 것들도 뭐 상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사원 감사 과정과 관련해서 불편부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방송인 내에서도 꽤 흘러나온 것 같은데 그 위원장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피감기관의 기관장인데 감사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기감사라는 업무 범위를 다소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방송위원장님께서 방송의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이나 조직의 어떤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 과정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조직과 구성원들의 사기나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우 과기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부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혁신성장 거점 모델로서 강소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강소특구는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을 정교화하고 과학기술 기반 강소기업을 키워서 지역혁신을 선도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연차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당초 5년간 연 6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1년차 60억 원, 2년차 40억 원, 3에서 5년차 각 20억 원씩 총 16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액이 140억 원 감액이 돼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당초보다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지금 강소특구 측에서는 그 주장을 하시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기재부와 향후 좀 협의를 하고요. 앞으로 뭐 가능한 한 이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후속 사업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과기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서 예타를 기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예, 강소특구 중 중장기 지원 후속 사업으로서 특구당 연 40억 원씩 10년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기획 중인 것은 특구당 이제 연 45억 원 해서 10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강소특구가 당초 의도한 목적과 지역 균형 개발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했죠. 예, 맞습니다. 주요 내용과 향후 배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쿄전력이 작년 12월에 일본의 규제위원회에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위한 시설을 어떻게 설계할 거고 방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신청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일본의 규제위원회가 인가를 했습니다. 일본 자체의 절차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지자체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시작을 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본 자체적으로 시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성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만약 계획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한국 해양으로 유입 시기는 대략 언제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해양 유입은 이제 유입 경로라든가 소요 시간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관련되는 과기부, 해수부 이 정부 부처에서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서는 그 방류가 이루어지면 한 7개월 후면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견해가 있죠. 예. 당초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온 일본이 이제 와서 우리 설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별다른 관심도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국조실 주관 관계 차관회의를 6개월 만에 열어서 기존의 우려 표명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낯뜨거운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고 언론 인터뷰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에 별다른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오염수 방류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염수 방류 강행을 저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도 지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료라든가 분석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안전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야기되는 해양 생태계 교란이 태평양 주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원안위의 오염수 방류 분석 자료 등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모니터링 TF 최종 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IAEA로 파견된 원안위 인원의 활용은 물론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본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원안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 분야 대표 공약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별로 공약이 많지도 않으셨는데 기억 못 하시나요? 그 대표 공약이라고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과학 기술 뭐 하나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닙니다. 국정 운영 철학을 공유하시는 분이 예.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시는 분을 모시고 있는 장관께서 대표 공약 하나도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엔 민간합동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기억도 예. 못하시? 기억은 하시죠? 아닙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 예.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보고 아직 안 하셨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과기부 산하기관 정부위원회 28개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폐지하고 3개 소속 하향하는 것 지금 대통령께 보고하셨죠? 예. 세계위원회. 예. 그러면 이제 하나 신설되는 건 보고하시는 거네요? 건의 드리시는 거네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행안부에서 보고했던 30%보다 과기부가 정말 많은 수의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정리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은 4차 산업위원회 폐지하시죠? 예. 국가행융합위원회 폐지하시죠? 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폐지하십니다. 한국연구재단 PM 외부평가위원회 폐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내부에서 하나하나를 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소속 하향하시네요. 정말 저는 하나하나 4차 산업혁명, 여성과학기술인, 행융합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그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폐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구조화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해야 어디 될까요? 뭐 다른 데 떼어다 붙였다 같이 뭐 여가부처럼 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유사한 예. 부분 또는 그러니까 지금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가 결국 관계 분야의 전문가나 관계업계 관계자나 종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위원회의 취지 아닙니까? 거버넌스의 원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들도 저희들이 다 이제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네, 있도록 알겠습니다. 장치를 뭐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다음에 이제 폐지되거나 소속 하향되는 위원회들의 기능이 얼마나 축소되거나 폐지됐는지도 제가 살펴보고 나서 올해 국정감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각 통신사 5G 요금제별 가입자 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가입자 그럼 각 숫자 말씀인가요? 네네 예, 가입자 수 대략 SKT가 한 1,000 몇백만 정도 네. 되고 나머지 두 통신사에서 네. 나눠 가지는 걸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자녀 데이터량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자녀- 통신 3사에서는 영업기밀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공개를 거부한다? 가입자 수와 이 데이터량을 보고 제가 예. 지금 이 3사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조 2천억 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어찌됐건 이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금제 개선에 대한 과기부 장관님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 오늘 죄송하지만은 좀 네. 질문을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예, 중간 요금제 예. 오늘 SK텔레콤에서 이 59,000원 데이터 24기가 또 49,000원 데이터 8기가 오늘 승인 예정이신가요? 아마 오늘까지 답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승인하실 예정이시죠?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고요. 아마 이제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간 요금제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저는 공감은 됩니다. 어찌됐건 너무 이 고가의 요금제, 혹은 아주 저가의 요금제인데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적어서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요금제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인상하면서 통시요금까지 인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신 우리가 예전에 뭐 전기세, 가스세, 뭐 전화세 이렇게 표현하곤 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또 특히나 주무부처 장관이신 과기부 장관께서 통신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필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우 과기정통부 장관님. 그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 학과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학과의 어떤 교과 과정에 의해서 하나의 스펙트럼만 나오는 제가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있는데 단순히 반도체 직접 관련된 학과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초 과학들이 다 소외되고 있다는 그걸 지금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예. 뭐 이런 것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네네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광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 쪽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전기 그렇죠. 근데 5월, 3월에 예. 이 학과가 정원 미달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반도체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데 이 학과가 문을 닫는 이유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이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뭐냐면은 이게 인력의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세밀한 검토 없이 당장 올 3월에 문 닫은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가 이런 세밀한 검토 없이 급조해서 인력 양성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망에 따라서 불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러한 거기에 점도 대한 중장기적인 예. 계획도 없이 급조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계약 정원제 같은 것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물리, 화학, 재료 교육부하고 다 총괄할 수 있게 돼 협의하셔가지고요.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관련 학과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성장 전망과 결부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요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다양한 학과들이 조합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력 양성 계획을 좀 세밀하게 그리고 좀 신중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짜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급조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분명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이미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작용이 없나? 여러 가운데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된 그런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언할 때는 충분히 저는 이 분야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반영을 해서 드렸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지역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지역의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계속 그렇게 제대로 하라라는 말씀 제가 명심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국가교육 100년대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충원을 드리자면은 네네. 대통령 한마디에 충성하듯이 교육부나 과기부가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인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밀하고 신중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 반드시 반영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맹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우리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 조승래입니다. 제가 불과 2달 전에는 여당 간사로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장관은 바뀌었고
위원장 두 분은 안 바뀐 겁니다. 자, 근데 그 두 명의 위원장 중에서 방통위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사퇴 압력을 뭐 정치적 위력을 행사해서 뭐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직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위력을 동원해서 온갖 험한 말로 다 물러나라는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뭐 한 분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좀 이 감회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질의보다는 오늘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서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통위원장님, 예. 아까 이제 앞선 의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뭐 사퇴 압력이 전달된 바는 없습니까? 예, 뭐 그건 예, 그냥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정치적 주장만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지각을 좀 자주 하거나 그러셨습니까? 이제 뭐 하다 안 되니까 뭐 지각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털어대가지고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영환 위원도 와 계신데 안영환 위원은 야당 추천 몫으로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당시 추천될 때. 근데 지금 여당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사퇴하셔야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예. 논리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식 논리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이 대통령 전임 대통령 추천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위원장 생각하는데 기관장과- 됐고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주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주장을 말씀하셨길래 주장은 다 할 수 있다.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굳이 사족을 왜 다시죠? 제가 답변에 대해서 답변 안 봐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답변 안 하시면 돼요.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말씀하신 대해서 답변 지금 들었고요. 빈정되는 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굳이 사과드려야 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 원안 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라 그렇게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선발주 등 과감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전을 강조하는 게 관료적 사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어떤 맥락에서의 나온 얘기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좀 아니 어떤 적합하지 맥락인지를 않은 것 모르는 게 아니고 지난 6월인가 7월 초인가 6월 말인가 대통령이 어디 현장을 방문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뭐 다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망가져서 속도감 있게 생태계를 회복을 해야 되니 안전을 얘기하는 발상은 관료적 사고이니 그것을 버리고 원전을 중시하는 선발주 등을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준 바가 있어요. 이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걸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모른단 말이 됩니까? 일단 저희는 원자력 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법령과 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있는 거대로 독립적으로 안전 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의 이런 사고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는 그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25년에 가동하도록 건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거를 24년을 1년을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부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능합니까? 2년도 안 남았는데?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목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제기관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도 사업자는 그렇게 선발주 조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속도전을 할 것인데 원자력 안전 규제 당국은 뭔가 꼼꼼하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료적 발상이다라고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정말로 법에 정해진
권한을 제대로 꼼꼼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토를 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그 과방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통위원장님, 예. 그 부위원장이 저 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겠죠, 물론. 판단하시죠. 예. 그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적절한 사과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났는데요. 혹시 보충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이정문 의원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국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20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조승래 의원이 나는 주장을 하겠다. 그리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안영환 의원께서 굳이 토를 단 거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지금도 팔짱 끼고 계시는데 가급적 푸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 다 팔짱 안 끼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발언과 태도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시겠다면 계속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불필요한 언행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조승래 우리 간사께서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사과를 하시려면 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시고요. 자, 아까 어느 분께서 손 드셨죠?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순서대로 요거는 딱 3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방송 녹화 중이기 때문에 시간 지난 다음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딱 3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예. 2019년 8월 그리고 2020년 7월 그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두 번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하셨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자녀 임기하셨죠. 예. 그래서 그 2020년 7월에는 청문회 당일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결과가 채택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제가 받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OTT를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통제법 마련하고 있고 공민형 매체별 특성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다는 거는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이 중립성이나 독립성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방통위원장님께서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법조인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통위원장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사퇴를 하라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언론을 통해서 간접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그냥 말씀해 주시죠. 아니 법률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그
정부 부처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채용 비리로. 그러면 장관이 거기에서 사퇴를 권고했을 때는 채용 비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여당의 지도부까지 다 나서서 사퇴하라 그러는 거는 채용 그 압박이나 비리에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저는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방통위원회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요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시려 그러면 저는 그 정부 여당에서 사퇴 압력에 아까 그 임기까지 다 하시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임기까지 가시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변제를 안 하시고 이인영 의원님 없으시고 이정문 의원님 없으시고요. 추가 질의. 예, 이정문 의원님.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국무회의 참석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하셨습니까? 아직 일정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언제 할 예정인가요? 그게 뭐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아까 뭐 업무 보고상 보니까 아주 많던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일정이 상당히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애초에 위원회 조직들은 뒤로 그 일정상 뒤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독립성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임기와 신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온갖 비난과 함께 말 그대로 사퇴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는 중에 지난 27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성준 간사가 위원장님을 패싱하고 총리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에 대한 압박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 감정을 말씀드릴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KBS, MBC 사장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심지어는 보수 성향의 노조가 KBS의 사장과 이사장을 국민감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방통위에 이어 KBS도 언제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KBS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였던 모습과 일치하는데요. 방통위에 이어 KBS의 감사원이 들이닥치는 흐름이 여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관례를 이유로 여야가 사실상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해 사장 선출에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런 제도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번에 방문진과 KBS 이사를 선임하면서 가급적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고 방통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면접 절차들을 투명하게 진행을 해서 선임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뭐 업무 보고는 안 하셨지만 저번에 인수위 업무 보고는 하셨죠? 인수위 인수위 업무 보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된 어떤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제출이 돼 있고 국회에도 법안으로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입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다음 장경태 의원님은 없으시고 예, 정필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국희 원안위원장님. 예.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0대 국정과제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이 과제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과제는 아닙니다만은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해당 과제 중에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수명 만료일 지금 현재는 2 내지 5년인데 이것을 5 내지 10년 전으로 앞당기겠다는 내용 담겨 있죠. 네, 이거 알고 원안의하고도 상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 쪽 과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인식하고 계세요? 저희들 지금 이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을 저희들이 땡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주기적 안정성 평가 제도를 거의 이제 2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개선해 나가는 부분인데 기간이 신청 기간을 그렇게 좀 촉박하게 하고 나니까 안전 조치에 대한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렇죠. 오히려 안전 조치가 늦어지는 상황이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은요, 먼저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 평가의 수행 심사 횟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주기적 안전 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운전 평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4번에서 3번으로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횟수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건 왜 겹치니까 그러냐면 사실상 똑같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법령상으로도 네. 가동 원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내용과 기준이 좀 다르고요. 계속 운전을 위한 시기가 겹친다는 거죠. 내용 자체는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제출이 됩니다. 겹치는 건 맞죠? 시기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하고 운영 허가 이후에 변화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보다 상당히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저희들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유효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만약에 강화되거나 바뀌게 되면 그걸 적용해서 또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대한 것을 적용을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에 대한 적용을 저희들이 최신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준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원전의 경제성을 허구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원하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새로 내용에 포함시킨 이제 그 평가 기준, 평가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R&D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과기부에서 예타 조사 개편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500억에서 1000억 기준 하나하는 거 왜 또 변화되는 게 있나요? 예, 지금 짧게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혹은 프로그래밍 예타라고 해서 목적이 바뀌면 그거에 맞는 R&D 방향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방향인데 다만 이 국가 R&D비 같은 경우 배분을 보니까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현재 AHP 수행 시 평가 항목 가중치를 보면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를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보화 사업은 뭐 기술성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침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작동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R&D의 특성상 수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예, 부분이.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 안배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성, 기술성 이게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총체 종합 평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오늘 저 방통위원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압이 있든 없든 임기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예, 뭐 여러 차례 그 임기제의 중요성에 국회 와서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오늘 방송정책국장님 뒤에 배석하셨는데 마이크 없이 또 대답을 해주세요. 현재 방통위에서 수도권 라디오 방송 날림 및 주파수 혼선 해결을 위한 용역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양안 방통위 예 모르고 계세요? 원래 이게 작년 말까지 용역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 질의가 안 되네. 그러면 제가 이 질의서를 드리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유일하게 충남 교통방송이 없어요. TVN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속 기재부에서 예산도 태우고 토지비도 주고 하는데 주파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 라디오하고 지방하고 종합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니까 예산이 계속 지금 삭감되고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정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시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주파수 현황과 그리고 라디오 FM 라디오 허가 정책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부터 와서 중간 보고 해 주세요. 예. 예, 다음은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좀 실갱이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허비해서요. 지금 박성중 의원이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는 참석을 하지 않고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그 토론회가 이제 문재인 정권 공영 언론인 블랙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 이 토론회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가방이 간사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선출되지 않았는데 간사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자 방통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공영 언론인 블랙리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 있습니까? 뭐 저희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 공영 언론인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제목의 토론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이런 토론회 때문에 전체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 네. 아까 이제 업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혁신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 보고를 하셨죠? 네. 예. 그게 지금 전남과 전남 이제 발사체, 경남이 위성 이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 때 그 과방위를 계속하면서 제가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장관이 지금 현재 이정호 장관까지 세 분의 장관한테 제가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이정호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제가 진작부터 저는 제안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과기부가 관련된 우주산업진흥법도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지난 5월달에 본회의가 통과됐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제안을 드렸었냐? 대한민국의 미래 우주 산업을 위해서는 3축 체제로 가야 된다.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축은 대전 항우연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미래 우주 산업을 준비하는 R&D 클러스터 기능을 갖는 것 하나와 전남을 중심으로 발사체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 산업 클러스터 이렇게 제가 3축 클러스터를 제안한 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 다 공감을 받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축 중에 하나 쭉 떼가지고 대전과 경남을 경쟁시켜서 경남이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그런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어려운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거에 심히 유감 표명을 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발사체 한 곳, 발사체 산업 그리고 위성 산업 특화 지구별로 이제 각각 하나씩 그 선정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향후에도 예, 필요시 추가 지정도 가능함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실무자들한테 쭉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과정이나 그 결정 그리고 향후의 프로세스 모든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이나 국정감사할 때 추가적으로 계속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충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정문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7일 내입니까?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야당 단독 파행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파행이라고 보지 않는데 파행으로 본다면 그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조승래 우리 간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칭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칭하는 거죠. 사사롭게. 그래서 공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방위에서 간사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간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승래 간사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회기도 어쩔 수 없이 조승래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안건 상정해서 처리된 것은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간사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조속히 협조해 주시